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원래 사는 곳이 경남 창원시 진해인데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3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춰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날씨가 아주 못해서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한 자세를 적용해가지고 오전 10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여기 4시 45분 8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다음에 오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컨디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실 때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소모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민낯한 시기 이순신의 전적과 승리 요인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강의도 아니고 발표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논문을 쓴 걸 이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살을 붙여서 퓨전 강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분이 주어졌는데요. 한 시간이 좀 나오면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질의할 내용을 준비해 주시죠.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이런 순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낯한 시기 인간국법의 한 축은 우리 수분이 차지했습니다. 수분 활동의 가치는 바로 해전의 승리이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했는데 여기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기인한 바가 크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연구하면서 민낯한 해전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그 민낯한 해전만 이렇게 천착해 해서 연구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전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20세기 중반부터 한 50년 이상 해전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해전 그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특히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아주 기폭제됐는데 그래서 이순신 창거에서 승리한 해전의 횟수를 도대체 몇 번인가? 그리고 죽은 수군이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신 전적을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정립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작업은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자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달의 해전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부분이 많아서 발굴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민낯한 해전을 한번 개관을 쭉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고요. 이순신의 전적, 참가 해전의 횟수를 당시의 기인권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순신이 이끌어주는 수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순신 전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리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낯한 해전을 오늘날 이렇게 거론을 하니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해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해전은 해군전이다. 이렇게 이제 같은 등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해군전이라는 것은 해군이 이렇게 바다에서 그리고 바다로부터 해양 및 지상에서 해군에 의해 실시되는 제반 전투 및 작전 활동 이것을 말하고 함대 간의 교전을 포함해서 해군 부대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전투와 지원 작전을 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민낯한 해전을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1592년부터 98년 중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보면 임진년, 1992년에 해전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간헐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95년, 96년은 강화 교섭 기간 중이라서 해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재난 때 2년 동안 다수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 수군의 방어 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경상도와 전라도는 각각 그 좌도와 우도로 나눠졌고 각 도별로 이렇게 수군 절도 수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수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그동안 했지만 경기도 수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수영이 현임 수사가 지휘하는 수영은 경기 수군, 충청 수군, 전라 좌우 수군, 경상 좌우 수군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뭐 강원도, 함경도, 평안 이런 데는 그 관찰사, 감사나 백마 절도사가 겸직하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규모도 작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난 시기에는 또 경상도 수군과 전라 수군, 충청도 수군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살펴본다면은 먼저 맨 오른쪽에 경상 좌수군은 동네 해운포에 수용이 있었고요. 경상 우수군은 거제 오합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 좌수군은 순천 내대포, 전라 우수군은 해남 동문포, 충청수군은 고려 회의포 이런 데 이제 수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규모를, 부대 규모를 본다면은 이제 어떤 부대가 제일 규모가 큰느냐 봤을 때 제일 큰 데가 경상 우수군입니다. 8만 20포. 여기서 포는 수령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8만 20포. 그러니까 총 28개 부대인데 관은 다른 말로 읍수군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부사나 군수, 전력, 행감 등이 지휘하는 수군을 읍수군 또는 관수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포는 진수군이라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그 수군 임무만 수행하는 그런 수군을 말하죠. 첨사, 만호, 공단 등이 지휘하는 수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상 우수군이 8만 20포, 그래서 28개 부대고 그 다음에 전라 우수군이 14만 13포, 27부대.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13관 7포에 20개 부대, 경상 좌수군이 2만 12포, 14개 부대, 그 다음 전라 좌수군이 5만 6포, 총 11개 부대. 그래서 제일 작은 부대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죠.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수사는 누가 있었느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경상 좌수사 박홍 59세, 그 다음에 경상우사 원균이 53세, 이순신이 38세, 그 다음에 충청수사 변양준이라는 사람은 이순신보다 한 살을 7살, 그 다음에 이혁기는 이순신이 과거에 독재한 나이 때 이 전라 우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존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임진왜란이 이렇게 일본군이 부산 앞바로 쳐들어왔을 때 여기 경상도 수군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받은 이순신이 이게 나와서 같이 합세해서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잠깐 본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경상 우수사 원균의 통보 때문입니다. 원균이 이렇게 4월 통보를 했는데 이게 받은 날짜가 4월 15일 밤 10시, 8시경에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관찰사가 보내고 또 원균이 보내고 경상 좌사 박홍이 보내고 또 관찰사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황을 알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정에서 지시가 나옵니다. 조정에서 이제 이렇게 원균과 합세해서 싸우게 해라. 이렇게 지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출전해서 이제 해전이 벌어집니다. 자, 1590년 제1차 출전은 이제 옥포, 합포, 적지포 세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조선 수군은 전라 좌수군이 판옥선 24척, 그 다음에 핵선 15척을 가지고 가다가 경상 우수군을 만나서 이게 판옥선 4척, 핵선 2척을 만나서 이렇게 옥포에서 일본군의 대중성산 수련책을 맞이해서 26척을 분밀한 게 옥포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등포에 물론 좀 쉬려고 했는데 하포에서 또 결정이 5척이 나가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5척을 분밀한 게 하포에 됩니다.
확보해주는 데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해전 연구자들은 웅천땅 확보해서 이미 다 여기 지대 땅 확보를 알고 있는데 여기 그 당시에는 확보를 안 부르고 마산포라고 부르는 여기서 전투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웅천땅 확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남포에서 확보하자고 그 다음날 적진포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전투를 물리치고 다시 본영으로 돌아온 게 제1차 출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출전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하천, 당포, 당포, 율포 네 군데 전투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천해전과 당포해전까지는 경상수군하고 전라 자수군이 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해전부터는 전라 우수군이 합류해서 전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천해전은 이렇게 한 번은 끝난 게 세 번에 나눠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전하다가 경상수군 만나서 가다가 권양 앞에서 적선 한 척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사천 선신성 여기 사천 선창에서 또 대선 12척을 없애고 그 다음날 소선 2척을 없애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포에서는 이제 통영의 무력도 이렇게 당포가 있죠. 당포 앞에 사천해전도 그렇고 당포해전도 그렇고 전투 특징이 거북선을 이용한 즉 대장선에 대한 집중 공격 그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해전 장소가 지금 통영 유럽도 보면 당포에 보면 이 당포성이 쌓여있는데 이걸 조선 후에 쌓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당포라고 옛날 지명이 있어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21척의 전선을 모두 구매한 게 당포고 그 다음 당포 해전은 이렇게 당황포에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윤식이 이제 속구선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선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한척 중에서 이제 47척은 여기 가고 4척은 입구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전투를 하는데 서두관 전체 보니까 적선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윤식이 이제 유인을 하죠. 유인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일본군들도 막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상륙해도 이렇게 별로 민가가 없는 이쪽에서 막 집중 공격을 해서 26척 중에서 한 척 남겨두고 다 없앱니다. 25척을 다 없애고 이때도 거북선이 이제 작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동시에 여기 입구에서 이 4척을 빌린 녹도만호 정훈이가 또 적선 4척을 맞이해서 2척을 사로잡는 그런 전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입구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머지 한 척을 없애기 위해서 방답청사 유신이 가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마침 한 척이 유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전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장수급들만 다 하고 있거든요. 백인.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심해 저항을 다 없앱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율포에서는 일본 거제도의 동북단에 보면 율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율포, 신율포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에 수군이 바뀌다가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율포에 대해서 7척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총 72척을 없앤 게 제2차 출전입니다. 자, 2차 출전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피하니까 일본에서는 수군 정예 부대를 분석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한번 서로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래서 한산대전과 안골포 해전이 벌어지는데 한산대전은 이제 일본의 수군장 마키타카가 야수하라고 조선 수군이 붙은 거고 안골포대전은 또 다른 수군장 후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가 되어진 적선까지에서 전과를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산대전 같은 경우는 일본군들이 여기 견제란 쪽에 있다는 걸 하루 전에
이렇게 목자 정천선이가 알아서 이순신에게 강포에 갔던 이순신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작전을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유인을 해가지고요. 강락청사 이순신이 유인을 해옵니다. 그래서 해왔을 때 바로 이쪽에 다시 쭉 조선군 전체가 와서 한산도 앞에서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공개해서 격선 이런 세척 중에서 19척을 겁생한 한산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후에 앙골프에 또 격선이 82척이 있었는데 일본의 쿠키 요시다가 갑자기 연착되었던 무척이 있었는데 이순신이 작전을 잘 짜죠. 일본 전라 우수군은 요 벤방에서 혹시 부산 쪽에서 일본군이 오게 되면 여기 대비해라 이렇게 하고 전라 자수군은 하객진을 펼치고 경상 우수군은 뒤에 따르게 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나올 줄 알고 하객진을 펼쳤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진영을 바꿔가지고 장사진을 펼치죠. 장사진을 또 공개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물리치려고 했더니 뒤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서 백성들이 영원하면서 흰옷 입고 막 많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배들만 20여 척을 없애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내민적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마지막 기록이 4차 출전, 그 말해서 부산포회전입니다. 부산포회전은 한산거진에서 일본의 정예수군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곡창 전라도를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통해서 진주선을 쳐서 이렇게 이제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위에서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부산 쪽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정박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고 경상도 관찰사 입장에서는 일본군들이 도망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에 가서 군풀이 원수를 갚아라.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이 준비를 하는데 부산까지 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세력을 다 준비하고 온갖 것을 다 완전히 배치를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색선 오만 배들을 뺐습니다. 큰 배들만 봤을 때 74척 이상의 배들을 가지고 장림포에서 8월 19일 날 전투하고 여기 원래 이제 가덕도에서 3일 동안 진을 쳐가지고 작전을 구상한 다음에 이렇게 29일 날 장림포에서 전투하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이렇게 화중구미, 다대포, 석등포, 전령도 여기에서 이제 각각 일본군들을 다 얻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산포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심해가지고 부산포에 한 470척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부산포로 가서 공격을 합니다. 부산포에 가보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한 3개소에 이제 이렇게 한 100여 척이, 470여 척이 정박해 있고 또 이제 육지에서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6군데의 지대를 쳐가지고 총을 쏘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진으로 가서 공격을 해서 100여 척을 격파합니다. 다른 해전에서는 불태우는까지 하는데 여기는 격파만 하고 그냥 하고 시간이 있어요. 해는 좀 가고 해는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전과를 얻은 게 부산포화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는 공포해전이죠. 공포해전은 93년 2월 10일부터 이제 3월 6일까지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평양성을 그 이어동에 있거든 명나라군하고 조선군이 연합을 해서 명나라 그 평양성을 동계에 함락시키니까 당연히 일본군들이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가서 복수해라 하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출전하는데 가다 보니까 우포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이 적을 두고 부산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포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치는데 1차부터 7차까지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할 때 이순신은 주둔면밀하게 이쪽에 주둔하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잘 보이는 거제도에 거제도에 보면 칠천도, 서지포, 사화람, 영등포 이런 군대에 이런 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3차 공격에서 상당히 전과를 거뒀는데요.
일본군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유인을 해도 안 나오니까 제5차 공격에서 이렇게 상륙작전을 하죠. 그래서 제포적으로 상륙시키고 또 암호적으로 상륙시켜가지고 일본군들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분산될 때 그때 특공선 15척을 이렇게 공포로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일한 상륙작전에만 그런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대장 해전은 이제 1차 대대장 해전은 한산도입니다. 한산도에는 이충공 전투에보면 견대량 파괴 대대장 되어 있죠. 그래서 견대량이 있던 적을 유인해서 공격합니다. 물론 인민장소에는 한산도 성적 벽을 있는데 이충공 전투에는 견대량 파괴 대대장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견대량 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견대량에 오던 일본군을 조선 수군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군이 그 92년 10월 초에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여기 이제 진선 쳐가지고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수한다고 9만 명이 몰려가지고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때 이제 이걸 이제 차단하는 그런 작전에서 일단 일본군이 성공선을 먼저 박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격퇴되고 물러가서 저쪽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2차 전쟁이고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삼도 수군이 한산도에 집결해가지고 통제의 체제가 성립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라도 수군과 경상도 수군만 전투를 했고 충청도 수군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수군은 그 당시 한성, 서울 수복전에 참가한다고 경기도 수군과 충청 수군 다 그게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성이 수복이 되고 일본군들이 남하랍니다. 4월 18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일본군들 막 내려가고 와가지고 거제도 쪽에 막 엄청나게 이 서진을 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일본군 세력은 많아지고 또 우리 수군이 약하니까 충청도 수군 쪽으로 와야 되는데 뭐하냐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죠. 충청도 수군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 수군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산도 앞에서 이제 견내량을 공사하는 이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산도에 집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은 전라장사 겸 3도 수군 상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산도에 있으면서 저걸 세지를 막고 최근에 보면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의 여수다 한산도다 이런 말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통제 본영은 전라장사이고 통제의 행정은 한산도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한산도 통제 시대 때 제2차 다음포제 있습니다. 제2차 다음포제는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 120여 척의 전선이 있었는데 이미 100여 척만 동원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일본군들이 다음포 입구에 한 30척 정도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3월 4일에 이때 이순신은 이제 자신이 직접 전투하는 게 아니고 의정답을 조방장으로 삼아가지고 각부에서 30척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그걸 거느리고 전투를 직접 전투하라 하고 20척은 여기 견대라를 공세시키고 50척은 이순신과 원민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관에 든 쥐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적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차 다음포인데 첫날은 진해만의 입구에서 억전포, 오전포, 19포에서 열척을 없애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여기 다음포 안에서 21척을 없애는 이게 이제 제2차 다음포입니다. 2차 다음포의 다음에 또 초당포회전이라고 있는데 8월 14일 날 저는 여기 나가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4년 9월 말부터 10월 초사이에 거제도의 장목포와 인덕포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이순신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당시 도체찰사로 임명된 윤두수가 정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발 거두기 위해서 거제도에 일본을 치자 해서 수군을 동원하고 또
육군들 동원하고 의병 동원해서 공격하는 게 제1차 장공사전, 연동사전, 제2차 장공사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은 다른 용어로 거제 진공작전 이렇게 표현해서 논문을 써줬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크게 전과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강화교섭이다 보니까 강화교섭이고 그러다가 일본군들이 나와 싸우려고 하고 또 조선 서군이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일본군 저기 명나라 진입해서 못하겠죠. 강화교섭하고는 왜 자꾸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선조는 그걸 인정 안 하죠. 선조는 무조건 나와 싸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전과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 이제 그때는 이순 장군이 오게 돼 있고 그 다음 또 대기중 할 때 그때 이제 이들 전투가 김홍포예요. 김홍포의 정확한 위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옥포와 조락포 사이로 보는데 이게 이제 97년 3월 9일에 원균이 지휘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본 세척을 어땠는데 우리도 피해를 크게 입은 그런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안골고비 가덕주 해전 여기도 이제 원균이 지휘한 전쟁 중에 가장 정과 큰 여기도 이제 다른 데 전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도 해전이라고 원균이 이제 다른 자기는 안 가고 다른 부하들만 보내가지고 부산 쪽으로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 한 20척 정도 손실을 보고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그 도원수 권율이 일전은 동의하죠.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나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게 7월 10일에 한산도 출항해서 7월 14일 날 목포에 출항하고 지름 해상 부산군에 갔다가 7월 15일 날 가덕도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영등포 도착해서 그다음에 출전하면서 대전 시작이 아니고 진해만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돼가지고 결국은 해하게 되는데 한 150여 척 피해를 본 거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서군 지휘부와 대다수 장주업이 전투했지만 또 많은 도망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다시 동사에 복귀해가지고 싸운 전투가 어람포전과 백화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여기 보시다시피 통기사 제1년 교수를 진주에서 하고 바로 전라도로 가서 수군을 준비하죠. 준비해가지고 전기전투를 가지고 이게 어람포에 도착했을 때 8월 28일 일본 군대들 측이 쳐들어와서 개퇴하게 어람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9일에 백화점을 옮겨진 다음에 9월 7일에 일본군들이 낮에 한 번, 또 밤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이걸 걸친 게 백화점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량해전이죠. 9월 16일에 명량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 일본 군들이 이렇게 한 130여 척이 쳐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해서 일본 군선 31척을 분멸한 그런 전투고 특히 뒤에 피난 4개 척이 동원돼가지고 성원을 한 그런 전투입니다. 여기 보면 명량해전 때 어떤 해전지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쪽이 넓은데 여기서 해야 이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여기라고 자꾸 그래요. 여기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순신이 그때 보성 열성도에서 이런 말 했죠. 신이 두려워하는 거는 저기 서해를 따라 올라가서 한강까지 갈 것이라 그것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 뭡니까? 그냥 벽을 두면 올라가 버린다니까. 근데 여기서 정치했다 그러면 그분들 안 나오고 여기 있으면 일본군이 다시 가버리거든요. 이순신을 패배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도 맞춰 나가요. 그래서 저는 피난선들이 성원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전투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의 관선 위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봉선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 호를 썼죠. 호를 쌓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98년도에 고급단위를 흥정해주는데 그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요. 2월달에 있었는데
고구려 근해에서 일본 전선 16척을 구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평양에서는 그해 또 3월 18일에 평양 고도에서 15척을 구매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리도에서는 이제 기록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한 군데는 적선 100여 척을 맞이해서 50척을 구매했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7월 24일에는 또 10여 척 맞이해서 8척, 또 6척을 이렇게 납부했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큰 걸 채택을 했을 때, 전리도에서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나라 서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연합작전을 했는데 사실은 백나라군은 뒤에서 그냥 관망만 하고 조선 수군이 주로 전투를 해서 전과를 거둔 것이고 전과를 거둔 수국을 백나라 수군도 진민하고 개성한테 나눠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교등 투력 합동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4호 백기작전 해가지고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네 군데끼리 나눠서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서로군하고 수로군이 공격한 영상이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 외성이죠. 순천 외성에 있는 군이 26기난가군을 육지에 있는 유정이가 이끄는 육군, 그 다음에 진령과 이순신이 연합한 수군 이렇게 서로 합공을 하거든요. 합공을 하는데 이게 총 6번 있습니다. 9월 20일 해가지고 21일, 20일, 3일 동안 연속하고 쉬었다가 10월 2일, 3일, 4일 이렇게 6번 하는데 여기 보면 6번 중에 4번은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2번은 애매해요. 감자고요. 우리 전과도 없고 피해만은 2명 부상, 민날 강수 1명 부상, 민날 수군 11명 사망. 그 다음에 5천 10월 3일 우리 전과 없고 피해는 명나라 전선 39척이고 저도 장수 1명 부상.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서군이 공격을 할 때 육군이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육군이 유정이가 겁이 나니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여기가 막아야 되네. 여기 막자. 여기가 쭉 막습니다. 외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전투하다가 이게 물이 빠져버리니까 뻘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요. 이런 전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도회전은 이제 다시 일단 앞에 얘기했던 수력 항공전을 하고 나서 조선 수군은 어디로 물러나냐면 여기 고흥에 나로도에 와서 이게 소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대호씨가 죽고 나서 일본을 철수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읽고 다시 출동하죠. 출동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수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합니다. 차단을 작전할 때 그때 이제 고지시군 선발대가 명나라 진린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보내달라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선 수군이 그대로 박살내버리는 그런 전투가 장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은 이제 일본의 구원군이 빠져나가죠. 구원군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이순신이 늦게 알았고 그걸 진린이가 국가를 해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수군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왜냐하면 일본의 구원군이 와서 여기 에워싸고 또 여기 여기에 있는 일본군이 와서 에워싸면 가운데 같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왜 이런 작전 이런 짓을 했냐고 막 질리는 질쳐가지고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노량해전 때 이순신 그냥 도망가는 일본군 놔두지 바로 갔다가 공격하다가 죽냐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상황을 몰라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먼저 노량수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일본군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량수로에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 관음포까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전투가 종료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순신이 타고난 전투를 한 게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명나라 수군들을 우리에 포진시킵니다. 우리는 조선수 육진내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왔을 때 북서풍이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화공전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고 명나라군은 화공 무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명나라 수군 그 지린을 잘 이용했죠. 외교수를 잘 발휘했고, 그래서 이순신은 현장이라고 현명한 장수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노량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공전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7년간의 서구 이제 해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유형을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우선은 해상 결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간의 함대가 해상에서 맞붙어서 한쪽 세력에 피할 때까지 전투를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한산도죠. 실천량이죠. 명량이죠. 절도죠. 노량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수륙 합공형. 육지에 있는 적을 수군과 육군이 동시에 공격하거나 수군만이 해전은 물론 상륙군을 편성하여 육지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을 수륙 합공형이라고 저는 의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군만이 단독으로 상륙군을 편성해서 해상의 육지에 상륙하여 공격하는 행위가 공포전 중에서 2월 27일 공포 상륙전. 그 다음에 수군의 전선에 육군의 상륙군을 등록시켜서 상륙적 전투의 행위가 장무포전. 그 다음에 육군은 육지로부터 적을 공격하고 수군은 바다로부터 공격하는 수륙 합공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것은 수륙 합공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장 주도형. 이거는 수군이 적보다 압도적인 세력으로 소수의 적군을 공격하거나 적이 공격 태세를 갖추기 전에 불시에 적을 공격해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포구의 정박에 있는 적의 빈 전선을 공격하거나 해상에서 아군의 뜻에 놀라서 우주하다가 빈 전선만 남기고 육지로 올라가고, 이런 모든 해전 유형을 총괄해서 전장 주도형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 유형 하나가 뭐냐면 1997년 7월에 부산군의 해전, 전력 대회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왜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되는 특수한 해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순신의 전적을 한번 검토해 봅니다. 제가 연구할 때 보니까 기존의 이제 전투사 또는 해전사를 연구하는 책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이영석이가 쓴 이제 인제 전란사가 있죠. 인제 전란사 관행 위원들이 다 1967년도에 발간됐는데 전역파 14년도 보니까 인제는 해전의 총 횟수는 19회로 놓고요. 미순이 참가해준 횟수는 18회로 해놨더라고요. 그냥 줄여갖고. 그 다음에 해군산학회 조승도 교수는 책자에서 인제는 해전 총 횟수는 16번이고 미순이 참가해준 횟수는 15번. 그 다음에 또 다른 최강 교수 같은 경우는 총 26번이다.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8대 해전 총 27회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불멸의 교수는 23년 23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논문을 썼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드라마 불멸의 교수 23년 23절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논문 쓰면서 왜 KBS에서 23년 23절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이제 원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원작 소설이 김훈의 칼을 노래하고 감사관의 불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작가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아무래도 이거 무슨 해전 횟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주 홍보할 때 좋은 것 같다. 이순신하고 몇 번 싸우면 몇 번 이겼어요 하고 이제 김훈 작가한테 물으니까 김훈 작가는 잘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김탁환 씨가 이분은 이제 옛날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죠.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대강생 보니까 23번이 같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23년 23년. 그래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해도 제가 해군에 그때 공부했는데 그래 아닌데 하면 네가 뭘 알아? KBS 공명문 중인데 방송국이 정확하게 네가 뭘 알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전 횟수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한번 밝혀보자.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주장자들 중에 아무도 해전의 범위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해전을 어떻게 정의해서 세문한 것인가에 대해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의 신뢰성이 저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20세기에 연구된 결과를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해전은 양파 껍질을 까듯이 계속 나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20세기 연구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연구 해전 연구 성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해전은 제외했어요. 예를 들면 24년 고공도 해전 뭐 이런 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몰라. 제외하고 근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들이 해전을 계속 발굴해서 더 많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해전의 성패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가전 이수식 평가가 있습니다. 이수식 참가해전은 무조건 승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문패전과 예규성 수록 학공력의 일부는 정부가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다 이겼다고 하는 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임진년의 해전에서는 대다수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고 해전은 1개월 남짓 기간에 7차례 공격을 했음에도 하고 통일 대상기에 일하는 중에서 1회로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문패전은 1회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세분해서 2, 3회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 이전에 을왕패전과 백화진해전을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량해전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개별 해전을 분류합니다. 절대로 해전에 대해서 일부만 언급하고 또 여기서 무력 항공전 경우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육전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고 또 해전으로 나눠 분류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막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2차 견대랑 해전, 보험대전, 흥량해전, 장거전 등은 이전 분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적 분류를 수정하는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게 해전 횟수는 크게 대표해전, 세부해전, 세세부해전 뭐 이렇게 했습니다. 세세부해전 하니까 누가 표현이 이상하다고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해전은 뭐냐면은 이제 그야말로 조선 수군이 모기제를 한번 출동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간 중 전투를 했을 경우 일선 모든 해전을 모아서 1회로 산정하고 해전 명칭을 그중 가장 의미가 깊은 해전에 포함시켜 분류합니다. 그래서 1차 출동에서 전투 중에서 옥포, 학포, 절집 해전은 옥포 해전을 대표 해전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전투 규모가 미미하더라도 일단 모기지를 떠나 전투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대표 해전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조합할 경우 모두 18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계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부 해전은 한 번 출동해서 있었던 모든 전투를 각각 1회의 해전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교전 날짜가 다를 경우 해전 횟수에 포함시키고 한 해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소규모 해전은 장소나 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 해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 해전 이전에 있었던 6차례 소규모 해전도 각각 개별 해전으로 해보합니다. 이럴 경우 총 34번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부 해전, 이건 한 번의 해전이 2, 3일 정도로 나눠지거나 또 같은 날이라도 주간, 야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주 해전지 주변에 있던 해전을 망라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사천해전, 본인 앞에서 첫 1축을 먼저 분별한 해전이 있고 또 12축을 분별한 사천 선장 전투, 다음날 남겨둔 소던 2척을 분별한 걸 모두 정할 경우 3번으로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52회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순신이 참가하는 해전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주요 지휘 간의 해전 참가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23번 싸우고 다 이겼지만 원균은 3번 싸우고 3번 다 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할까 해서 그러면 원균은 3번밖에 참가 안 했느냐 그걸 봐야 된다. 자, 이순신과 원균이 공통으로 참여한 게 임진왜란 초기에 읽어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서로 협정한 거예요. 서로 협조를 해서 전투가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카운트 해야 됩니다. 이순신만 싸운 게 아니고 우리 싸웠잖아요.
원균도 7번 했어. 그 다음에 이순신, 원균, 이혁기가 동급으로 참가한 해는 22번. 이 마찬가지로 또 삼도수문 국제사 제도 생기기 전에 동급. 그 다음에 이순신 만일 최고 지휘관을 참여한 해는 14번. 그 다음에 통계사 됐을 때. 그 다음에 원균이 통계사로 공개하는 시기에 벌인 해는 4번. 그 다음에 통계사 이순신과 명나라 서군도 진리 연합한 해는 9번. 종합하면 이순신 52회, 원균 33회, 이혁기 22회, 진리 9회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균은 3번 써서 이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본다면은 여기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변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순신 52회, 원균 33회, 가로에서 41회라는 것은 이거는 자상급 그러니까 지방에서 참가하면 다 포함되세요. 그다음 이혁기 22회, 자상급 포함하면 80회, 진리 9회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수문의 선비 요인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선과 일체계의 우수성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인민연합 때 조선 수문의 전선은 한옥선, 비선, 사호선, 그리고 핵선 이렇게 있는데 사호선과 핵선은 일각권은 지금 한명을 해놓고 주력 분들은 한옥선, 또 3 내지 5척의 비선이 특수 돌격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옥선이 얼마나 우수하냐 보면 이렇게 이제 백량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왜냐면 천하의 대적하기 어려운 주기가 민나라 천하의 힘을 동원하였지만 장하겠던가 한 이양국이 하기를 전율민의 울동과 백량도의 외선 이 바다를 서서 볼 때 아니가 하나의 파독선을 띄워 해결에 약간 적선이 길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적선이 작았기 때문에 쉽게 대적할 수 있었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독선이 훨씬 크고 높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천이 저기 그 당시 일본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일본 본영에서 스사의 보조 일을 하다가 와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조선 사람의 서전이 육정과는 크게 다르고 배가 더 크고 빠를 뿐 아니라 누구와 백정까지도 든든하고 크고 총탄이 들고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해 그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옥선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분리해서 비전투원이 노군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다. 그리고 전투원들이 높은 자리에서 적을 내려놓으면 적이 임할 수 있게 된 점. 그 다음에 적이 접근해서 비하게 뛰어들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법인 등선 백변견을 중립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총통으로 대변되는 화포를 장착해서 사정거리 1km 이상 날아가는 화포를 쏘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화포는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진짜 총통이 대장군전을 볼 때는 600고 조랑을 볼 때는 10여 개. 그 당시 신민은요 한 4.5kg입니다. 굉장히 무리갔죠. 왜냐면 이런 게 굉장히 대단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포를 그때 이 천자총통에서 대장군전을 좀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에 복원해서 썼을 때는 사람 양이 출입하기가 그냥 500km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역할. 자, 일본 측 자료. 일본 측이 정확히 이렇게 보니까 이 보면 우리 거북선이요. 포로서 우리 배를 부수고 모든 배가 함께 공격하니 여기와 불꽃이 하늘을 가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에서 포를 쏴서 우리 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들이 합세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되죠. 비선이 먼저 적선을 합포를 깨뜨린 후 다른 배들을 합세했다. 적 선봉선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게 비선이다. 일본은 이렇게 그 안택선, 반선, 서조 이렇게 있지만은 안택선과 반선을 방어하고 합포를 장착하기 불가능했습니다. 조총이 유일한 합포고 사진들이 242에 보거나 이게 해군 소환학교도 2022년도에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을 재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거북선 보건전들은 다 안 맞죠.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우리 거북선은 막 만들어요. 그래서 전선과 합포의 차이인데 이게 통영에서 만든 이게 통영 방선이고
마찬가지로 통영에서 만든 일본의 관선입니다. 차이 많이 나죠. 총통과 조총의 차이. 그 다음에 이순신의 전략 전술입니다. 이순신의 전략 사상의 특징은 아무래도 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은 섬을 함께니까 육전보다 해전을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먹지 말고 이렇게 섬을 쌓아 먹지 않고 비변사에서 지시가 나왔을 때 다른 지휘관들은 그걸 따르지만 이순신은 아니다. 바다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어떤 당의 해전에 대해서 개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 장사를 구입한 후에 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올린 장계 보면은 적을 막는 방식에 있어서 수군이 작전을 하지 않고 오직 육전에서 성을 지키는 방대만 전력을 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수백년 기업이 한번씩의 적을 속으로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해전은 쉽다. 모든 사람들이 대안이기 때문에 도망을 할 수가 없다. 도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곳 가니까 거북선이 먼저 돌리라고 한옥선이 뒷가라 진격해서 총성을 쏘고 포항과 시절 끝으로 하면 저거의 사기가 쉽게 꺾인다 하는 이렇게 개념을 딱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하나의 개념과는 백성을 보호의 대상이 뿐만 아니라 전략 극복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을 도움을 받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움이 될수 있으면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수군이 어려울 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군전을 경영할 때 이렇게 백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옥고전 때 포작선을 동원해가지고 그 수군의 사기 시작하고 또 명량에 있는 피난민들을 피난민 향선을 동원해가지고 대개처로 뒤에 후원을 하더라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 도움은 수군 재건의 기반을 정했고 결국은 이순신은 행복 불만의 인정신에다가 병법 원칙에 대한 복잡한 지식이 합해져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군 전술. 이순신은 상황에 적절한 전략 전술을 구사했죠. 전략으로서의 능력과 수군 전술이 결합됩니다. 예를 들면 한산도 때 보면은 체계적인 이렇게 유인작전하고 그 다음에 하기진 펼치고 그 다음에 총통을 군봉선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사하고 이런 체계적인 전투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볼 수 있죠. 수군 전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정확한 그런 적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량해전은 이 명량수로라는 천엄의 지역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했죠. 그 일자리를 딱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화포를 마음껏 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영을 형성했죠. 그리고 적 대작전에 대해서 집중 공격해서 적군을 사기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각 해전 상황에 맞는 진영의 형성과 전술을 구사했다. 부산 프로전과 안국화전 때는 장사전술이고, 그 다음에 전장 환경을 고려한 위치 선정과 조류를 이용하게 됐고, 유인전술과 의병전술, 우리 병력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술도 사용했다. 이런 전술들을 다양하게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막하 인물과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순신 시화에는 정말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순신 리더십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별 부유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다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했고, 근데 마침 이순신 막하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주로 전라 좌수영 지휘부 인물들이 주류고 중화급 지휘관과 수군의 하부를 이루는 인물들도 활약이 컸습니다. 주로 뭐 보담이 잘 아시다시피 검양인과 모현감 함대를 무사하게 인도한 사람이고, 문관 나대영은 비선을 건설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문관 이봉수는 화약 제도 보훈의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공상한 김경달은 이순신 대변인 역할을 했고 행정업무, 인정경영 이런 총괄 지휘를 했고, 동명인 이순신은 무식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순신의 작전을 수행했고, 권주는 이순신 마음을 일으키면서 생략을 동인과 이름은 현장 전술의 기대죠. 이런 식으로 뭐 많습니다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했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또 조력을 했습니다.
한산대전시 적정을 제공한 그 김천도 그 역할을 굉장히 했죠. 그걸 몰랐으면 우리가 아니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명량해전시 피난민들이 뒤에서 동에서 후방에서 도와주고 훈련과 홍보를 전달하고 응원을 했다. 그분의 전력이 미약했을 때 인적 물적 지원을 했고요. 전쟁 경력, 그다음에 수군 장정으로 자원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돼가지고 수군들이 승리를 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기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전 횟수를 정해 봅니다. 네. 23년 안 맞으니까. 그래서 대표회전과 세부회전, 세세부회전으로 4분해서 분류를 했고요. 임진왜란 전체는 대표회전 22번, 세부회전 38번, 세세부회전 56회로 분류하는데 이 이순신 참관회전은 대표회전 18번, 세부회전 34번, 세세부회전 52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수군 승리여기는 이렇게 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드디어